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정희 정신을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략 한 4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은 농촌 근대의 선도 사업이다 라고 했죠. 새마을운동 점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정부가 우리 농촌 근대화를 장기적으로 목표를 삼고서는 추진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공업 같으면 어디 가나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설치하고 월요일 갔다가 기계를 돌리면 그날부터 생산이 되어서 수입이 오른다. 그러나 농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뽕나무를 심어서 적어도 3년 후에 잠업을 할 수 있고, 과수를 심더라도 빨라야 5, 6년, 어떤 것은 10년 가야만이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과 공업에 대한 차이점. 농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1년 농사를 하잖아요. 1년 농사 한꺼번에 되는 것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농업과 공업의 차이점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려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연구 개발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벼종자를 개발하는 거예요. 벼의 종자를 개량하죠. 개량. 이 벼의 종자를 개량해서 그것을 소득을 증가시키는 걸 하겠죠. 이것도 벼 종자 개량하는 것도 그냥 하루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걸려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통일벼의 개량이 있었죠. 통일벼.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통일벼를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증대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벼 종자를 개량하려 하더라도 몇 년을 걸려야 됩니다. 이러한 농업의 특성에 비춰 볼 때 농촌이 근대화다, 농업의 근대화다 하는 것은 돈을 집어넣는다 해서 당장 1년이나 2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조급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자. 조급함을 갖지 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민들한테 당부를 하죠. 이렇게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협심하고 노력하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농촌 개발이나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서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시책을 밀고 나갈 것이다. 어떤 단계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밀고 나갈 것이다. 추진할 것이다 라고. 추진력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큰 것이 뭡니까? 추진이죠. 추진력이죠. 추진력. 이 추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감을 갖고 추진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난 60년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농업 근대화를 위해서 주로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아주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경지정리, 경지정리 한 목적이 뭡니까? 농촌의 기계화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했죠. 그래야만이 생산량도 높고 농업 노동력을 충분히 어떻게 해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했던 것 중 하나가 경지정리죠. 우리가 농사를 짓자면 몇 가지 꼭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을 전공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농업이 결국은 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요, 공업화로 가죠. 상당한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토대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몇 가지 꼭 갖춰야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비료가 있어야겠다. 비료. 응? 비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비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료. 그것 때문에 60년대 우리는 이 비료 공장을 많이 건설해서 이제 비료 공장을 많이 건설했어요. 건설해가지고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게끔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토대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거의 비료 공장을 해서 자급자족을 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자급자족을. 응? 그래서 이 자급자족을 할 단계에 온 것입니다. 이 또 농약 문제도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농민이 농약 쓰는 데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농약 문제에서도. 이 농약, 지금은 친환경 농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농사 져놓고 농약이 없었기 때문에 추수하기 전에 이미 벌써 병충해로 다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망쳤어요. 자, 이런 요인이 우리가 보기엔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그 농업 기술이 신품종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배하는 기술이 없으면 이것을 수확으로 연결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통일비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세 번을 교잡을 해서, 통일비료 같은 경우는 3번을 교잡을 했습니다. 3번. 이게 캄보디아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들여온 거죠. 3번을 교잡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출 수 맞게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개발한 거죠. 그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아무리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걸 재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수확하기 전에 피해를 입어가고 병충해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 소득이 안 되니까 이제 농약 개발했죠. 이 농약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병충해가 한번 싹 휩쓸고 가면 여기 오는 그 감량, 이것은 뭐 엄청났죠. 그래서 농약 개발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농약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충해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여기 오는 모든 감량이라는 것은 수백만 석에 도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농약의 중요성을 또 얘기해줬죠. 이 점에 대해 우리 농민들은 자꾸 깨닫기 시작했고, 정부에서 농약을 많이 보급해 농민들이 농약을 쓰는 기술도 거의 습득했다. 이 농약이 무조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서 뭐 사용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그는 농약을 살포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점, 어떤 시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게 농민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것을 소득 증대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르지. 자, 이래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이걸 농사 지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기술과 방법을 얘기했고, 또 이거에 대한 정부에서 농약을 많이 보급해 줌으로 해서 깨닫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서 거의 다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농민들이 농약에 대한 문제점이 최대한 불필요하게 없어서 농사를 못 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농사를 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농사를 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물. 농수였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농사가 얼만큼 물이 필요하냐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벼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없어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한 발이 돌면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했는데, 그러나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도 자연의 도전에 인력으로서 극복해야 되겠다는 시도로 농업용수 개발에 착수하여 67년부터 68년, 69년, 금년 70년까지 내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논에 대한 문제 대략 내년 말이면 거의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내용도 3년에 걸쳐서, 무려 3년에 걸쳐서 다 해결해줬죠. 그래서 이 농업용수 개발을 착수해 가지고 67년, 68년, 69년 이 3년에 걸쳐서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될 수 없도록 거의 다 3년 만에 세상에 대한민국 우리 우리는 농경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렇게 물을 풍족하게 쓰면 당연히 농사 잘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거의 근대화를 시킨 거죠. 근대화. 이게 중요합니다. 근대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바로 이 점입니다. 농촌 소득은 소득증대 사업은 소득증대 사업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새마을운동이 점화에서 소득되면 어디냐? 농촌의 근대화다라는 얘기죠.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농촌의 근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이제는 농업을 질 수 있게끔 품종 개량도 했죠. 품종 개량했죠. 품종 개량하고 문제 생기니까 이걸 잘 할 수 있는 비료 공장 설립해 가지고 비료 공장도 자급자족했죠. 키우다 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농약 문제도 해결했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농업에 대한 농업 용수도 해결했죠. 이런 절차적인 단계를 완벽하게 절차적인 단계를 완성시켰죠. 언제까지? 70년도까지. 이게 바로 뭘 한 거냐? 농촌의 근대화 사업이었던 거죠. 목적이 뚜렷하는 거죠. 이 목적의식이 뚜렷해져. 목적. 결국 농촌 근대화는 뭐와 관계있느냐? 소득과 관계 있었고, 식량의 뭐가 됐습니까? 자급이 해결됐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농촌이 근대화죠. 이게 바로 이 점이 농촌이 근대화입니다. 자, 농업을 근대화하기 위한 하나가 기초적인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단계에 거쳐서 지금 되어 있지만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기술이랍니다. 기술. 무슨 기술? 농업기술. 농업기술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농민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서 뭘 하느냐? 농업기술 터득하자. 농업기술을 터득해서 더 많은 농업의 소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잘만 열심히 본인들이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다 모든 게 자기 것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농업기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향상되었으니까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영농 기술도 많이 향상되었고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경험을 얻었고 훈련을 쌓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이 정도면 소득증대 사업, 즉 농업을 기업적으로 하는 그런 선도적인 사업을 전국 도처에 전개하여 그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이것을 보고 앞으로 따라올 수 하게끔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랍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뭐를 얘기냐면 기업적인 이 기업화를 시켰다니. 기업 농업의 기업화. 자, 이 농업의 기업화는 어디에 연관되느냐? 우리가 만들어낸 벼 있죠. 벼.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에 집중을 둡니다. 쌀을 생산했는데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썩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농업이 기업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건조. 그리고 이 건조를 하기 위해서 농업의 각 지역마다 농업에 뭘 만들었어요? 농업 창고를 만들어. 변호사 창고. 집집마다 보관하지 말고 보관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이 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 창고를 만들죠. 그래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거기다가 뭐 10가마든 100가마든 뭐 200가마든 집어 넣어놓고 건조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뭐랍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가공, 도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내에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국내에 보급하고
이 유통 과정까지도 충분히 기업화를 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 기업화의 목적이 결국 어디 있으냐? 농업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유통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소득증대 사업이었어요. 소득증대. 그게 바로 소득증대 사업이었다는 거죠. 여기 책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이것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다가 이것을 실험하고 또 테스트하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 결과를 도출해서 이것을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 실험하고, 이것이 완성되면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국적인 확대를 시켰죠. 전국적으로 확대를. 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걸 누굴 통해서 확대를 시켰습니까? 여러분,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시켜서 확대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교육자의 길을 떠죠. 이게 바로 뭔가?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은 10년 대계, 100년 대계, 10년 대계 아니라 100년 대계겠죠. 이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육을 통한 강국이 된 거죠.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업화의 목적이 바로 어디냐?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근의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고 배우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을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을 기업화하고 보다 더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과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농촌의 근대화의 목적이었고, 이 근대화는 결국 농업의 기업화에 따르는 기업화.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부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기업화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공무원들에 대한 훈련. 공무원들을 훈련시켰어요. 공무원들을 훈련시켜서 이것을 다시 새마을 지도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또 훈련시켜서, 또 다시 훈련시켜서 이것을 모든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확실히 경험을 얻고 이제부터는 돈만 많이 지원해주면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자신을 얻게 된다면 정부는 이 농촌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많이 되면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확신이 가진다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돈을 지원해 줘서 이것을 농촌에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냥 해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보다 더 빠르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함께 공부해보면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박정희 정신은 무엇이냐? 라에 대해서.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문제가 농업의 기계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목표가 뚜렷했죠. 이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확실한 이 목표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추진력을 기반으로 성공을 달성하죠.
이게 이제 기계화, 농업의 기계화, 경기 정리하는 것도 기계화의 목적이었죠. 이게 기계화해야만이 어떻게 해야 기업이, 농업이 기업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에는 우리 농촌 인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을 했지만 실제 우리 농업 인구는 매년 줄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농업의 기계화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농촌 인구가 감소되면 당연히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빨리 농업을 기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기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종 혜택을 줍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하죠. 사실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위성도시에 거의 인구가 다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서부터 시작됐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농촌도 상당한 농업이 기계화가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인력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농촌은 상당히 빠르게 고령화가 돼 있고 인구가 줄어서 지방도시가 소멸하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농촌 인구가 줄고 농촌의 노임이 올라가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우리가 종전과 같은 재래식 영농법으로는 농사를 해서 수질을 낮출 도리가 없고 결국은 기계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미래를 예측했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참 상당히 어려운 거죠.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날 때 농사를 짓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임금이 올라갈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종전 같은 재래식 사람이 없으니까 재래식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지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의 기계화를 해줘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미리 우리는 선견지명이라고 하죠. 보통 선견지명을 갖게 됩니다. 농촌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제 말을 이해하시고 또 과거에 있는 경험을 계신 분들, 자, 이 선견지명 미리 본다는 얘기죠. 미리 내가 보고 이것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 농토를 바둑판처럼 격리정리를 해서 기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했어요. 예? 정리를 바둑판식으로 했잖아요. 우리 시골에 하면 삐뚤삐뚤한 것을 전부 다 경지, 지금도 똑같이 돼 있잖아요. 현재 몇 평. 그래가지고 이곳은 온지분들 드론을 이용해서도 농약을 뿌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때 누가 다 그때 만든 겁니까? 이 경정기를 한 박 대통령, 1970년대에 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응? 이렇게 경정기를 해놨기 때문에 기계를 집어넣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요즘은 기계도 자율주행으로 합니다. 이제 요즘 자율주행이라 해가지고 딱 사람이 안 타더라도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드론으로 약도 뿌리고 비료도 주면서 이제는 못 심는 것도 자율주행으로 하는 시대가 됐죠. 왜? 경리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기가 대단하죠. 선견지명. 응? 밭도 앞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놀고 있는 야산을 개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야산도 개발하겠다라고 하죠. 야산.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거 있죠. 유네스코에 박정희 대통령이 농림, 푸른 산을 만들어 온 것이 50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기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세계유산에 우리나라의 국토의 80%를 뭘 만들었어요? 산림녹화를 했잖아요. 산림녹화. 이게 누가 했어요? 박 대통령. 이것을 세계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나라가 없어. 이게 뭐 소나무 심고 무슨 우리 자작나무 심고 무슨 나무 심고 이 산림 녹화하는 게 1, 2년 사이에 만들어집니까? 토대가 있었죠. 토대가.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토대를 만든 게 바로 박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저는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중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만큼 근대화 현대화를 과정에 있어서 토속이 되고 오늘날의 이런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보람과 자신감을 느끼게 해준 사람, 그 지도자는 박 대통령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도자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는 근년부터 농촌에 투입할 장비를 연차적으로 대량 도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논을 전부 경지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밭도 앞으로 모두 경지정리하겠다. 그리고 야산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을 어떻습니까? 보다 더 기업화된 농업으로 발전시키겠다랍니다. 농업의 근대화는 뭡니까? 기업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업화되어 있잖아요. 농촌에. 맞죠? 제가 거짓말하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농촌은 기업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기업화가. 뭘로? 기계의 자동화로. 기계의 자동화를 하게끔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지 정리가 그 토대였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야산도 개발했대요. 우리 농업을 어떻게 했다? 기업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에 생산되는 농작물을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농공병진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일환할 것이다. 이게 기계를 통해서 뭘 만들었느냐면은 농업의 농산물을 직접 가공해서 이 가공일 우리 농업을 자꾸자꾸 발전시켜서 기업한 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먹게 되겠다. 보다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하게끔 해가지고 이것을 뭘 만들겠다. 농업과 쉽게 말씀드렸어. 이렇게죠. 농업과 공업, 농공정책 이걸 추진하겠다. 농공정책이 병진 함께 추진하겠다. 병진. 우리 농촌에 가면 산업단지 있잖아요. 농공산업단지. 그 말이 농업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농공경진정책이 1970년대에 만들어 놓은 거죠. 1970년대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촌에 인구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기계를 자동화시켜야 되겠죠. 기계 자동화하면 기계가 논에 쑥쑥쑥 들어가서 농사 지을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경지 정리를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의 드론으로 날리고 트랙터라든가 이양기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장비들이 쑥쑥쑥 들어가 가지고 농사 짓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가면 전부 다 공업단지가 있죠. 농업 공업단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2023년 오늘날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죠.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오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앞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보다 의욕을 가지고 이런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농산물에 대한 걱정 가격의 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을 하면 문제는 뭐니? 생산 가격이 문제가 되잖아. 이 가격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겠다. 이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이 내용을 가공을 시켜서 아까 말씀대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이것을 최대한 가격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어디에 누구한테 농민들이 헐값으로 누가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또 이것을 또 하면 생산하는 자와 소비자의 그 가격 차이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 과정, 유통 과정에서 문제를 최대한 줄여서 어디에다가 농민들에게 그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도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기금을 중심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도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기금. 이게 농수산물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생산을 했는데 가격이 싸. 그럼 누가 농사질을 해요? 안 짓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계화 되다 보니까 많이 생산성도 높을 수밖에 없죠. 생산성이 높아갈 수 있죠. 생산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져요. 우리가 다품종 다생산, 소품종 다생산 여러 가지 경제 원칙이 있잖아요. 적게 생산하면 소비자가 많으면 가격이 비싸갈 수 없죠. 누가 농사 지으라고 해서 엄청나게 지었는데 누가 살 사람이 없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농민들은 그 농산물을 누가 재배를 하려고 합니까? 재배를 안 하죠. 그럴 때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 세워놓고 미리 정부에서 사준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다가 기업화 가공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가치 2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연결시키므로 인해서 1차에서 3차까지 연결시킴을 해가지고 이 가격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저는 박정희 대통령 이 책을 보면서 진작에 제가 지금 열심히 했으면 저도 대기업의 총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 멋있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공급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박정희를 좋아하시는 분들, 박정희 대통령 정신 이런 걸 좀 자기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으시고 이렇게 널리 알려줘야 돼. 이런 위대하신 분의 업적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좀 공감해 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뭐 이제 이 책자에 필요하신 분들 제가 그 제본을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내줘봤자 안 읽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이 1년이 됐지 2년 10년이 됐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을 제가 쭉 올려놓으면 언젠가는 유튜브에 올리면 누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부라는 명목하에 여러분들한테 제 보는 구독자분들도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죠.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꾸준히 밀고 나감으로써 우리 농촌이 점차 발전되고 근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득등재 사업은 농촌의 근대화를 선도하는 것이다. 이게 소득이 있어야만이 농촌이 근대화가 된다. 그렇죠? 그 소득을 위해서는 경리정리도 하고 기계도 기계화시키고 또 농촌에다가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많이 발생시키면 그게 바로 농촌의 근대화가 된다. 뭐가? 돈이 있어야 된다. 소득이 많이 있어야. 소득이.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여러분들은 농촌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해봐도 별반 효과가 나지 않느냐, 조급한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농촌에 투자해야 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에 대통령님 농촌에 투자해도 별반 그렇게 뭐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 그때 왜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을 공무원들에게
일침을 가는 거죠. 일침을 갑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두고 봐라.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급한 생각을 갖지 마라. 농축인은 원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과 노력이 그 방향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있다. 그 방향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옳지 않느냐 이거 있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투자에도 아무런 적이 없는데 미리 앞질러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문제가 있어, 이 방향이 내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얘기해야지, 뭐 해보지도 않고 별반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는 거죠. 농업이란 특성 원래 그러니까. 노력만 꾸준히 지속하면 농촌 문제는 점차적으로 호전돼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또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는 나머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하고 중단한다거나 하다가 이리저리 자꾸 바꾸거나 하면 농촌이 절대 부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초지일관. 밀고 나가라.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지, 하다가 좀 안 되니까 뭐 포기해야 되겠어. 효과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조급하게 그 성과를, 조급함을 버려라. 조급함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급함을 버리고 그냥 그 성과를, 기대에 대한 조급함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초지일관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분명히 절대 부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자꾸 바꾸면, 어떤 거에 바꾸면 이 제도와 시책이 바뀌잖아요. 대한민국 정치는 바꾸는 정치예요. 지금은 과거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걸 알았으면 현대 대통령이 해왔던 정치를 보세요. 여야가 바뀌면 또 바뀌고. 미친 정치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냥 배울 건 배우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척결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되고 무조건 좋다, 좋은 것도 바꿔. 그럼 뭐하러 합니까?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일궈놓은 이 땅을 이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몇몇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려고 했어요. 응? 얘기하잖아요. 볼고 옹구지신, 옛날 걸 보고 배워라.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에서 소득증대 사업,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저만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농촌에서 시작된 거죠. 농촌에서 시작됐고, 정리를 해드리면 농촌의 근대화의 선도사업은 소득증대에 있었다. 그걸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좌우우면하지 말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면 된다. 명언이잖아요. 하면 된다는 정신, 박정희 정신이 하면 된다는 정신을 기억하시죠? 하면 된다. 이 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정말로 오늘날이 있어서 오늘날이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면 된다는 정신이고, 농촌의 근대화가 결국은 소득붕괴에 있었다. 그 농촌의 근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왔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